정준이의 해시라디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국힘의원들의 헌재 파괴 선동에 관련된 건데요. 예, 이 부분 정미정 의원님이라 그럴 뻔했어요. 네. 정미정 박사님께서 이제 발제를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들로 일단 파악이 되시는지. 약간은 포괄적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헌재 파괴 선동을 하고 있다. 몇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문제에 대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애초에 최 대행이 임명을 안 한 것 자체도 문제였지만 이제는 헌재가 결론을 내렸잖아요. 근데도 이게 지금 마치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 이게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식으로 보도가 계속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또 하나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상황이랑 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보도 경향이나 정치인들의 발언을 모아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헌재 8인 체제, 네. 9인 체제. 뭐 이렇게 되면 시간을 더 끌 수 있다. 뭐 네. 이렇게 되기가 더 낫다. 뭐 이게 낫냐 저게 낫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만한 이야기를 네. 어떻게 하든 간에 임명을 하면 그 다음엔 헌재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8인이어서 안 되고 9인이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질을 호도하는 굉장히 많은 잡소리들과 보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헌재가 또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한 것에 대해서 선관위에 대한 독립성 침해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게 마치 선관위에 무슨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는 그렇죠. 발언과 보도가 또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네. 이것도 역시 이제 쟁점에서 벗어난 본질을 호도하는 어떤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정말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장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에 참석해서 헌법 불복종을 노골적으로 선동하고 있다. 그리고 아예 이제 구체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를 뭐 파괴하자, 뭐 이런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을 또 거론하면서 노골적으로 폭동을 선동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놓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마치 정당한 의견의 한 축인 것처럼 대접하는 어떤 경향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지난주에 헌재가 내린 이제 탄핵 심판 결론 이전 결론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자 위법이다라고 되게 명확하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감사원을 이용해 가지고 선관위를 감사한 것은 이거는 법적인 침해다. 그렇죠. 예, 독립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건 자, 그러면 마은혁 빨리 이제 바로 그냥 임명하는 거고 예, 그 뒤로 그게 9인 체제로 판결을 내린 건 그렇지 않건 간에 그건 그 뒤에 헌재 일정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건데 8인 일시, 9인 일시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좀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다. 두 번째, 그럼 감사원이 잘못한 거다 이건데 야, 선관위 뭐 무슨 요즘 뭐라 그러더라? 가족 사업? 뭐 이런 얘기까지 만들면서 그럼 선관위 이렇게 문제가 많은 데를 그냥 놔두고 있단 말이야? 네, 이런 식으로 되게 완전 본질을 호도하는 그렇죠. 그런 식의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 와중에 국힘의원들은 헌재 파괴하자라는 그런 말까지 서슴지 않는다. 특히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민주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민주당 정당 해산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 국회의원이. 자, 이 세 가지 이제 사안들을 일단 짚어주셨고요. 자, 민노기 기자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는지를 한번 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상을 쭉 언론들이 기사를 쓰고 보도하는 것은 뭐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국민의 의원들은 왜 그럴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뭐 해설을 해주는 기사라든가 이런 게 붙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 기준으로 제가 만약에 데스크라면 그런 기사를 주문을 할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보라고. 근데 일단
헌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헌재 결정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즉시 이행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재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최종 결정을 내릴 때 그 헌재 결정마저도 인정하지 않겠다. 일단 이런 배경을 상당히 좀 깔고 들어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일단 느껴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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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더라도 그 이후에 대선 국면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이 헌재 결정마저도 대선 이슈화 시키겠다라는 걸 벌써부터 저는 빌드업을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최상목 권한대행은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슈화를 시키는데 상당 부분 본인이 예.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관위 말고 그러면 감사원에 대한 어떤 선관위 이런 부분에 대한 특히 보수 언론 조선일보가 선관위를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역시 이제 헌재 결정 이후에 대선 국면으로 이제 돌입을 하게 되면은 선관위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광화문과 여의도에 있는 이 극우 세력들은 선관위와 부정선거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이런 부분을 떠나서 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김세환 전 사무총장 예. 그 세컨폰. 세컨폰 네. 그거는 타겟팅을 완전히 잘못을 해서 나중에는 네. 지금 국힘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 대응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게 사전투표 폐지하는 거 예. 이런 쪽으로 지금 입법화 움직임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아마 이슈화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광화문이라든가 이런 여의도 집회에 나가고 하는 것 역시 결국에는 그들도 아는 것 같습니다. 헌재 탄핵 인용은 막을 수가 없다. 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건 아니다. 대선 국면에서 이 문제를 끝까지 이슈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의 어떤 불복종, 권위 인정하지 않고 뭐 바로 헌재 결정 이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슈화를 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전략이지 않나. 예. 그러니까 헌재 부분은 이렇게 헌재가 뭐라고 하건 다 받아들이겠다 하면 이제 지는 게 되니까. 그렇죠. 예. 네. 앉은 것처럼 하겠다. 네. 그래야지 선거에 조금이라도 유리할 거다. 네. 선관위 부분은 아마도 이른바 단돌이 네. 소위 선관위가 이제 선거 시기에 어떤 행동을 할 때 조금이라도 국힘을 무서워하게 네.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꾸 긴장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도록 하는 이게 다 이렇게 옥죄는 그런 식의 것들을 만드는 거다. 둘 다 이제 선거에 조금이라도 더 네. 유리할 거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건데 이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선관위에 대한 문제는 부정선거라는 것을 동의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들이 대놓고 동의할 수는 없어요. 네. 부정선거를 동의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아니까. 하지만 이 선관위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계속 부각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부정선거의 불씨를 살려두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떤 식으로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선거에 유리한 정도가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꺼내서 불 지필 수 있는 정도로 좀 더 나쁜 쪽으로 이것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선관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직무감찰은 안 된다고 독립성 침해다라고 하니까 이제 뭐 회계 쪽을 들여다보겠다고 네.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계속 문제를 삼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헌재 관련해서든 선관위에 관련해서든 100% 예를 들면 부정선거라든가 아니면 이른바 헌재의 편향성을 이제 믿어서 그거를 그냥 신념을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네. 일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점점 대신 뭔가 그나마 이게 유리할 거라고 판단해서 하는 짓인데 제가 짓이라고 표현했듯이 합리적 계산의 결과는 분명히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 안 남은 거야.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밀고 오던 거를 갑자기 푹 하고 이제 턴하면 자빠지잖아요. 네. 그냥 계속해서 달려가 나가는 게 네. 그나마라도 안전한 거야.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걸 아는 거지. 저는 그쪽에 어떤 관성이 작동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뭐 속도라도 좀 줄이거나 방향을 적당히 틀 수 있도록 어떤 이제 중간중간에 제어 장치 같은 것들을 좀 둬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지도부가 없다. 네. 현재 권성동이라든가 권영세 지도부는 네. 그걸 할 수 있는 장악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 그런 계산도 있는 사람들이 진짜 아니다. 예. 그래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다라고 일단은 판단은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예전부터도 이제 이런 약간의 설을 했는데 좀 국민의힘과 최상목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연계고리가 있다. 최상목은 국민의힘 눈치를 엄청나게 봐. 아, 그렇죠.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 뭔가 예스 사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임명을 안 하는 방식으로 계속 갈 거다. 무슨 신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리고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연결고리나 구실은 한덕수의 복귀까지를 일단 1차 시한으로 보는 것. 한덕수의 복귀 가능성을 높게 치고 있고 최상목 입장에는 한덕수한테 그냥 공을 넘기면 되는 거고. 네. 네. 국힘도 마침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국힘에서도 한덕수가 복귀하기 전까지는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고 박수영 같은 경우에는 임명 안 하겠다라고 얘기할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 난데없는 지금 단식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한덕수가 돌아온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어요? 응? 한덕수가 돌아오면 일단 민주당이 한 번 패배한 느낌이 들잖아요. 무리한 탄핵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실패했다.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덕수가 결국에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게 마은혁 재판관 때문이거든요. 네. 임명 왜 안 하냐? 셋 다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셋 다 안 한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는. 네. 나중에 만약에 저는 뭐 반반이라고 봅니다만 한덕수 전 총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본인이 이거를 만약에 임명을 해버리면 이게 애매해지잖아요. 약간 그런 계산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한덕수가 합리적인 어떤 그 대안이 돼서가 아니라 한덕수가 그나마 마지막 걸어놓을 고리 그렇죠. 이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해보자. 어차피 시간 끌 수 있는 진흙탕판을 그렇죠.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정도의 수준. 아 근데 이제 엉망진창이에요. 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은 이 보수의 기본 가치도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헌재가 결정을 했는데 그걸 즉시 이행을 해야 되는데. 헌재 위에 자기의 정무적 고민, 그 위에 국무위원들하고 논의를 하겠다. 그게 헌재 위에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뭐 기본 법 체계, 뭐 과정 절차 아무것도 안 지키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할까? 지금 국무위원들이나 최대행이나 그다음에 여당이나 어떻게 보면 헌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딴 짓을 하지 말라고 해야지. 어떻게 국회의원이 집회에 나가서 그런 상소리를 하는 거를 그대로 다 스피커 삼아 다시 또 이렇게 전달을 해줄까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명백한 위헌적인 행위를 국회의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명백한 헌정 질서의 파괴를 선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렇게 스무스하게 아주 부드럽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도하는 거는 저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네. 보통 그 선거 시기가 다가오면 물론 이 선거 시기는 정상적 선거 시기는 아니라서 근데 다들 예상하고 있는 선거 시기가 다가오면 주요 정치인들 가운데 이렇게 이른바 말실수라든가 뭔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 나와서 그게 선거에 꽤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이제 되게 잦잖아요. 뭐 이를테면 그건 비단 이제 주로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공직자들에게 많이 그런 게 적용이 됐었지만 국힘 계열도 마찬가지였었거든. 이를테면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이긴 한데 뭐 황제 식단인가 뭐 해가지고 그 차명진인가 맞아요. 그거 얘기해가지고 놀림 받는다거나 이런 식의 경우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말실수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이 정도면 선거에서 거의 망하고 패하라고 그냥 거의 주문을 외는 정도 수준의 패급 발언인데 말 그대로. 이 패급 발언은 패급 발언으로 취급하지 않는 게 근본적인 지금 문제죠. 저는 그 3월 1일 그 집회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 여의도 그 집회 보도를 보면 이렇게 대결 구도로 많이 보도를 하고 그 대결 구도에서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쪽이 훨씬 더 많이 모였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가장 많더라고요. 보니까 한심한 보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일단 수적으로 많이 모인 건 맞거든요. 그럼 이렇게 왜 많이 모였을까?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첫 번째, 이 사람들도 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거의 100%라는 걸 네. 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발악.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동원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버스가 막 수백 대가 올라왔다 그러고. 그 한겨레 기자 탓도 네, 직접 탔더라고요. 너무 웃겼어. 호남하고 충청에서 탔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그걸 이제 르포 형식으로 올린 그 네, 기사 네. 진짜 재밌었는데. 그래. 예. 그래 거의 뭐 동원됐다라고 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졌던 생각은 그러니까 약간 새해과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광화문 정광훈 쪽이 됐든 여의도의 뭐 세이브 코리아가 됐든 하여튼 뭐 그런 쪽이 네. 됐든 간에 음. 국힘의 주요 대선 주자들이 경선을 치르려고 한다면은 우리 같이 확실한 표를 가지고 있는 네. 우리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은 당신들은 국힘 경선을 통과하기가 힘들다. 그러니 우리 앞에 와서 머리를 숙여라. 약간 그런 시위용도 저는 있다고 봤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기사가 되게 묘하더라고요. 막 그 센 발언도 물론 저는 굉장히 좀 주목을 하긴 했습니다만 왜 국힘 의원들이 가서 이렇게 고개를 숙일까? 결국 나는 이 표를 가지고 있다. 그 우리한테 와서 머리를 숙여라.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네. 예. 뭐 지금은 이제 그 새도 이제 그 분파들의 새를 과시해서 아마 지들끼리는 누구네가 더 많아 맞아요. 그 경쟁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걸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그런 가정도 있는데 예전에 이제 촛불 집회를 하던 이제 그 뭐 민주지향의 시민들이 빠졌던 일종의 함정하고도 좀 유사한데 동일한 급은 아니지만 이거를 항의하거나 같이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오프라인에 이것이 이제 우리 그 전국의 주도권을 가져오게 할 것이야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이미 그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대립에서 끝났다고 봐요. 네. 끝났다는 게 뭐냐면 그게 막 이렇게 박근혜 시기나 이런 때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근데 그게 오프라인에 엄청난 새로 이제 드러나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찍소리 못하게 되는 이 상태는 2016년, 17년 사이에 끝났고 조국 전 장관 국면에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모였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른바 조국을 잡아넣어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지만 그 새를 누구도 구체적인 숫자로 구별하기 어려워요. 예. 특히나 모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훨씬 더 많다라고 느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언론은 장난질치가 상당히 좋거든요. 네. 615만이 모였다고 얘기하는 대구 메일인가 그 사람들은 몇만 명이 저기 잠실운동장이나 이런 데 모였을 때 그 수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615만 명이 모였을 때 땅 꺼집니다. 예, 도로에 모여 있으면. 부산광역시 시민들이 350만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많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다. 네. 모여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많다고 느끼는 거고, 네, 네. 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그 전반적인 전국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거의 없었다. 지금은.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를 들면 여의도나 이런 데서 탄핵 그 가결 집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지는 힘은 있죠. 이제 구체적인 여의도라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본 적은 또 없었기 때문에 그게 국회의원들에게 체감되는 바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부 영향은 좀 남아 있지만 네. 지금은 막 시위를 엄청 크게 한다고 해서 모인다고 해가지고 뭐가 안 되는데 그냥 스스로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네. 근데 교수님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이 한 가지 있긴 해요. 네. 왜냐하면 서부지법 폭력 사태, 네. 폭동 사태가 왜 발생했는가. 물론 이건 접근 방법이라든가 원인 분석은 다양할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런 분석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흔히 말해서 전광훈에게 인정을 받는 이 메이저리그 구구 유튜버들 5대 매체가 있었습니다. 네. 그 5대 매체가 일종의 메이저리그였던 거죠. 근데 서부지법을 폭동을 이렇게 습격을 했던 그 극우 유튜버들은 이른바 신흥 세력들이었어요. 네, 예, 예. 그렇죠. 신진 그룹들. 네. 그러니까 그 메이저리그와 경쟁을 하려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선명성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경쟁이 지나쳐가지고 주목을 받아야 된다는 그 나머지 굉장히 무리하게 어떤 법원을 습격하는 그래서 인정을 받으려는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있죠. 보거든요. 있죠. 네. 근데 이게 지금 광화문파하고 여의도파가 경쟁이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보니까 서로 뭐 거의 뭐 적이에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발언 같은 것도 목사인데 막 이게 방송으로도 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세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헌재 결정을 만약에 그 계기로 두 쪽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네, 저는 꽤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꽤. 네, 이거는 합리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네. 말 그대로 내가 그냥 폭탄 들고 자살 테러 하라고 하는 심정으로 지금 경쟁이 붙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본인이 죽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요. 지시 내리는 애들 그렇죠. 같은 예. 경우에는 예. 충분히 내 라인 안에서 뭔가가 누가 더 열심히 더 극단적으로 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걸로 예. 자기네들 안에서는 꽤 이쪽에 명패로 삼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주체들이 지금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기 때문에 저는 더 나쁘다고. 그래서 그렇죠. 문제죠. 예. 네.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알려주면 안 되는 거죠. 네. 이것은 그만큼의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툼의 여지가 없이 명백한 위헌적인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네. 더 이상은 편들어주면 안 돼요, 진짜. 근데 지금 마침 이게 막 정당한 총을 500만이 모여서 하는 것처럼 자꾸 해주잖아. 맞아요. 네. 쳐주니까 지금 정말 그 사달이 날 수가 있죠. 그럼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책임져야 돼요. 만약에 그 사달이 난다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실제로 이 책임 내란 동조에 관련된 책임도 구체적으로 전 내란 특검 관련 거 하면서 아예 수사 범위를 좀 더 넓혀가지고 사후적으로 이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폭동 위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찰력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긴장하고 대비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국힘 의원들이나 이 세과시를 하는 이 극단주의적 아스팔트 우파들이 선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핵심적인 문제인 거 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 절대로 못 치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일부 이제 정상적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이제 중도라고 불리거나 무당층이라고 부르는 데들은 이런 식 행동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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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게 마치 뭐 더 세게 하면은 이쪽으로 강자한테 따라붙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이거 선거 지는 길입니다. 분명히. 네. 분명히 어디든가에서 방향 전환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지금 너무 많이 와서 방향 전환을 해도 고꾸라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다. 그래서 개헌 타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개헌 예. 타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 3 네. 이로 됐던 걸 바로 연결해 가 봅시다. 그럴까요? 그래서 개헌 타령을 네, 하는 그래서 개헌 타령을 한다고 저는 예. 생각해요. 지금 네. 왜냐하면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리 다 멍청하고 뭐 나쁘고 어쩌고 해도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닐 거거든요. 네. 분명히 이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나겠는데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걸 가져와서 이게 그럴듯한 것처럼 계속 헛소리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거죠. 네. 그리고 정말 시간이 끌리나? 근데 이게 또 이허 요구가 맞닿아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 의원 일부와 이재명 대표 정도를 제외한 모든이라고 하면 안 되지. 대다수의 언론과 다수의 정치인들이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걸 누군가는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지금 이 시점에 개헌이 왜 필요해? 그 다음에 그 말하는 개헌이 진짜 다 같은 거긴 해? 네. 그렇죠. 다 같은 다 거야. 다르죠. 마치 개헌하면 다 동일하게 하나인 것 같잖아요. 네. 지금 얘기하는 거 봐봐. 다 개헌해야 된대. 그 개헌이 뭔데? 그것도 되게 웃긴 일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가져오신 양상훈 칼럼은 윤석열이 개헌하라야. 윤석열이 진짜 임기 단축해서. 이 양상훈 칼럼은 예. 이건 한번 조선일보죠. 네. 윤 임기 6개월 못 받고 개헌 밝히길. 이런 나는 정말 지금 그 수많은 개헌 논의 중에 그 소제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지금의 이 난관을 개헌의 황금 시기로 만들 수 있다. 윤과 헌법재판관들 용기와 결단으로 네. 신락 같은 기회 붙잡아 또 하나의 6.29 기적 역사에 남겨달라. 야, 이런 개소리를 듣게 되려고는 정말. 그러니까 가장 불가능한 시나리오를 지금 얘기하고 나는 있는 정말 거죠. 네. 조선일보는 이게 진심인가? 아니면 어. 이게 가능성이 1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양상훈 칼럼이 실렸을 시기가 27일, 2월 27일. 김건희 그 조선일보 폐간 네. 네. 그 녹취 공개가 된 그 다음 날이었던 네. 걸로 제가 네. 기억을 하거든요. 진짜 민망하지 않을까? 정말 빵 터졌어요. 좀 민망할 것 같은데. 어떡하려고 그러지? 난 정말 그 왜 내가 니들 부끄러운 거야? 이걸로 딜하고 있었던 거야? 이거 아니야? 몰라. 저는 그러니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왜 지금 모두가 개헌을 말할까? 네. 저는 너무 명쾌하거든요.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첫 번째
내란 프레임을 개헌 프레임으로 바꿔야 돼요. 바꿔야죠. 그래야 선거에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셨더라고요. 윤석열 최후 변론에서 계엄과 임기 단축을 얘기했습니다. 얘기했어요? 네.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요. 이 국면을 빨리 벗어나는 길은 네. 개헌을 얘기하고 임기 단축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죠. 네. 그리고 전광훈이라든가 이런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 어쩌고저쩌고 이 프레임에서도 벗어나는 건 개헌밖에 없다. 그래서 모두가 개헌을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자기 꼬리를 쫓는 개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고 예. 애초에 꼬리가 지금 중심입니까? 개 같은 개 같은 겁니까? 대통령이었던 자가 예. 위헌적인 행위를 했어. 네. 그렇지. 그래서 내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그 불법 개헌과 내란이 헌법 때문이었어? 왜 갑자기 이게 말이 안 되네. 위헌이었어. 헌법을 위반하는 대통령 때문에 이 사달이 벌어졌는데 아마 이번 기회에 그거 바꾸려고 그런 거 아니야? 비상대권으로 못 박는 거? 이 바보 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게 예. 전체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개헌을. 네. 와 너무 무서워. 너무 네.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국힘 측은 내란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심지어는 탄핵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으니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급격한 방향 전환이 어려워. 근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개헌 얘기를 하면 앞에서 뭔 얘기를 했었는지가 묻힌다고. 당연히 이제 개헌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그렇죠. 만약에 진행이 되면 네. 사람들은 개헌에 이제 목을 매는 방식으로 다들 정치 세력이 달려들 테니까. 그래서 자기들 딴에는 스무드한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 개헌 얘기 들 때마다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 네. 뭐 어떤 개헌이냐고. 근데 두 번째로 국힘 계열 외에도 그러니까요. 그렇죠. 민주당의 이제 이른바 소수파들이나 일단 이제 선수들은 다 붙었어요. 리용들이 얘기하는 개헌들은 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 뭘 원하는 거죠? 원하는 걸까요? 저는 그 모두가 저는 하나를 가리킨다. 가리키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됐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리고 되더라도 빨리 그냥 나왔으면 좋겠어. 이거지. 혹시라도 된다면 네. 6개월은 너무 짧니? 너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너무 평이한 단어를 쓰셨네요. 네. 대통령이 안 됐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꼴은 못 보겠다. 그렇지. 그거잖아. 꼴은 못 보겠다라는 게 강하게 깔려 있다라고. 더 세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네. 알겠어요. 네. 그걸 못 보겠다. 네. 혹여라도 그걸 보면 보통 보통은 내 눈안을 빼겠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못 할 테니까 혹여라도 이제 그거 하면 한 3년만 하고 내려와. 네. 네. 그리고 저는 그것도 깔려 있다고 봐요. 네.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흔히 말해서 내란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 내란을 어찌됐든 막았잖아요. 민주당과 야당이. 그걸 막는 과정에서 지금 야당의 잠룡 주자들은 솔직히 별로 그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내란 문제를 가지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본인들이 할 얘기가 없어요. 네. 아무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이 필요한데 그게 개헌밖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국힘과 윤석열과 야권의 다른 잠룡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게 바로 이제 말씀하신 이재명만 안 돼.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만은 안 돼. 예. 그러니까 이재명 빼고 모두가 예, 지금 손을 잡고 있는 형태잖아요. 네. 예. 그래서 국힘 의원들 그다음에 민주당의 뭐 대선 주자로 나오겠다는 사람들 플러스 한동훈까지 지금 가세를 했거든요. 예. 요때다 하고 지금 책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더 가장 저를 이렇게 화나게 하는 그 주체는 언론이에요. 네. 왜 덩달아서 난리들이야. 그러니까. 왜 덩달아서 개헌을 안 받으면 안 된다고 왜 이재명이 뭐 어떻게 됐다고 갇혔다고 그랬나 예. 표현을 지금 쓰던데. 그 민기자님이 가져오신 한겨레 기사를 보면 이게 전형적인데요. 네. 여야 잠룡들 개헌 한 목소리. 조기 대선 앞 개헌론 포위된 이재명. 그래 포위. 네. 포위된 이재명. 네. 저는 사실 이걸 포털에서 먼저 봤거든요. 네. 매체를 처음에 안 봤어요. 그래서 또 조선일보 또 한겨레예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윤석열이 해야 되거든. 이게 뭐야 이게
왜 포기가 그러니까 됐다는 모든 언론이 이러고 있다니까 맞아요. 진짜. 네. 네. 이 기사는 좀 충격이었어요. 왜 이재명만 반대하냐고 개헌을. 조선일보의 사설은 이래요. 민 기자님 가져오신 건데 연이은 임기 단축 개헌 약속 모두 반대 이 대표. 그치. 그러니까 요게 노리는 바는 딱 이거야. 이재명은 이제 거의 대통령이 다 됐다고 지가 생각해.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개헌 얘기도 모두 하고 네. 막 그러더니 네. 이제는 입 싹 닫고 개헌 얘기는 말도 꺼내지 않아.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 임기 단축 개헌 필요해. 그쵸. 새로운 뭔가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걸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권력욕만 있는 사람이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야. 네. 여기에 언론도 동의하고 있다. 맞아요. 네. 네. 그게 가장 화나는 지점이라니까요. 근데 저는 언론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꼴은 못 보겠다라고 네. 판단하는 언론들이 다 싫어하죠. 그만큼 많다는 얘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정 박사님이 참으로 싫어하는 한국일보가 한동훈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헌법 아니라 자기 몸을 지키려고 한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한국일보가 이렇게 맥락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한동훈의 입을 그대로 이렇게 인용 보도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는데 예. 뭐 한국일보뿐만 아니겠지만 네.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나쁘다라고 봅니다. 네. 누구보다 나쁜 거예요. 다른 누구? 국힘과 민주당의 잠룡, 네. 언론 뭐 이런 것보다 한동훈 대표가 정말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 네. 게 한동훈의 손도 잡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거 아니야? 반대 안 하나 찬성하는 본데? 거야? 아니 한동훈 전 대표는요 예. 너무 좀 흔히 말해서 이게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 얍실해요. 네. 이 정치인으로서 너무 가볍고 얍실하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대선을 통과를 하려면 본선에 나가려면 국힘 경선을 통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뭘 해도 안 될 것 아니, 같거든요. 명태균 특검 하면 되지. 근데 이제 그 지원 특검이랑 예. 지원 사격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려면 보수의 표심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자기는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과 국힘의 전광훈 뭐 이런 쪽에 국민 있는 집회도 못 나가잖아요. 그 완전히 배신자 취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수 표심을 끌어와야 되는데 겨우 끌어온 게 제2연평해전 관련 연극 보러 간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 통해 가지고 언론이 또 엄청나게 써줬잖아요. 예. 자기는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그나마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거기에 너무 또 그쪽에만 가면 안 되니까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를 그것도 입만 열면 이재명. 개헌 관련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아니구나. 네. 2등이구나. 가장 나쁜 정치인은 이준석이고요. 2위가 한동훈입니다. 봐, 내가 네. 그랬잖아. 네. 더 나쁜 사람 더 많아. 정말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얍실하다는 표현을 써서 여러분들 오늘 썸네일 보시면 얍실함이 살아나는 표정으로 제가 썸네일을 만들어놨습니다. 엄선한 네. 썸네일입니다. 요즘 사진을 아주 잘 고르시더만요. 아주 좋아요. 아니 그리고 마음에 듭니다. 원본 캡처를 한 거예요? 아니면 사진 이미지를 딴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진들 중에 고른 겁니다. 야.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했던 기가 얘기 중에 가장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 자기가 나중에 대선 출마해가지고 뭐 대통령에 되면 예. 임기 단축하겠다고 네. 개헌과 함께 2028년까지 자기 3년만 하겠다고. 3년만 하겠다고. 지금 이 시국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3년만 임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3년 안에 자기가 뭘 할 수 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저 트럼프한테 당하는 거 보세요. 아니 그리고 이게 나는 너무 웃긴 게 왜 3년만 하는데? 그러니까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나는 그게 제일 웃긴 게 그래 개헌을 해서 임기도 하지 왜 차기 대통령은 짧게 해야 되냐고 왜 네. 그게 누구든 간에 그 그러니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예전에는 와, 나 그 임기 단축 1년 내지 2년 얘기가 나왔던 게 그 지방자치 선거하고 그렇죠. 이게 예, 뭐 총선이나 뭐 이런 게 해서 봤을 때 정치 일정상 앞으로 이제 다음번 차기할 때는 한 1년 정도는 줄여줘야 그래야지 이제 그 두 가지를 선거 비용상 맞추게 같이 할 수 있다. 요 얘기였거든. 네. 근데 지금 조기 재단하면 그게 필요가 없어져. 맞아요. 예. 근데 굳이 왜? 굳이 그리고 왜? 나면 이제 총선하고 맞추자 이거거든. 그렇죠. 그렇지. 네. 총선하고 대선을 같이 맞추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네. 그걸 왜 맞춰야 맞습니다. 되는데? 예, 우리가 내각제 국가도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대권하고 원래 함께 한꺼번에 한 분야로 물러가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사실 망하자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이 지금 이제 더 당분간 아니기 때문에 네. 대권하고 이거를 한꺼번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발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급하니까 이것저것 다 그냥 뭐 삼키는 거야. 네. 어떻게든 한 달이라도 하루라도 시간을 벌고 싶은 네. 거죠. 이성을 잃었어. 5년을 1년이라도 줄이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큰 결심이 필요하지만 그렇죠. 3년으로 줄인다? 이건 대단한 일이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대통령. 아니,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유는 하나 있는 것 배우면.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죠. 네. 이재명 이렇게 대표 3년만 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논리적인 근거를 대야 된다는 건데 네. 그렇죠. 아무도 그걸 대지 않고 네. 언론도 그 말을 받아 쓰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 얘기를 쓰지 않아. 네.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한다는 거야. 이 개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고 개헌이라는 얘기만 하는 거지 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맨 개헌 권력구조 개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자체장도 4년을 하고 맞아요. 그것도 중임 연임까지 가능한 네. 국회의원 연임이 가능한 국회의원도 4년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인 대통령이 3년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려면 이게 경제 정책부터 해서 복지 정책, 그렇죠. 외교 국방 정책 이런 것들을 3년짜리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하냐고. 1년 하다가 2년 때부터 레임덕 오는데 네. 예, 그때 개헌 논의 들어갈 거고. 양상우는 6개월 하라고 그랬잖아. 그건 윤석열이니까. 윤석열이잖아요. 윤석열. 이게 뭐냐고 지금. 네. 다들 미쳐서 날뛰는 거잖아요. 네. 이성을 찾아야지. 지금 저는 상황이 복잡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이 사건의 본질은 명확해요. 대통령이었던 자가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을 벌렸어요. 이제 파면하고 수사해서 처분을 하면 되고 선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뭐가 더 끼고 뭐가 이렇게 복잡해? 네. 왜 이렇게 헛소리들을 자꾸 하냐고. 네. 네.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건 맞지만, 그렇죠? 이거는 정상적으로 지금 뭐 예를 들면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 뭐 정책 걸고 나올 수는 있을 그쵸. 것 같아요. 대통령 예. 후보들이. 근데 개헌할 거야 말할 거야라고 하는 거를 갑으로 물어보는 식으로 마치 이제 그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사상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한 가지, 즉 이재명만 빼고 다 서로 뭉칠 수 있기 때문에 언론까지. 예.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기피론을 이들이 묶이게 만드는 거고 개헌론이 이따위 어떤 논의에 희생돼야 된다는 것 자체가 바로 개헌이라고 하는 정말 중차대한 네. 예, 이 논의 자체를 엄청나게 축소시키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개헌을 말하는 자 다 그지들이다. 더 나쁜 표현. 거지가 무슨 죄예요? 그냥 가난한 거야. 그지는. 여기서 거지가 가난한 거고요. 저는 그지입니다. 그지는 더 불쌍한 거지를 그지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지금 개헌을 말하고 강조하는 자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다 봐요. 범인이야. 네. 다 범인이에요, 진짜. 다 범인. 예. 그러니까 개헌은 되게 필요하고 해야 되지만 지금 개헌을 말할 이유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 네, 이거는 정말 전선을 교란시킬 뿐이고 개헌이라고 하는 그 이슈가 가지고 있는 중차대함을 상당히 얍실하게 만드는 일이다. 예. 그리고 대선에 출마해서 자기 공약으로 가져오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요. 이렇게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 네. 되지 뭐. 그래서 이거는 언론더러 이 정도 가져왔으면 야 이거 집어 때려쳐. 처음부터 다시 써. 이래야 되는 맞아요. 기사들이에요. 맞아요. 그런 예. 아까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 주제 1 같은 경우만 해도 자 예를 들면 국힘하고 국힘 의원들하고 최상목 사이에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맞아요. 도대체 어떤 소통들이 벌어지고 예, 있을까? 그렇죠. 왜 이 둘 사이 동조관계가 있는 걸까? 최상목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런 걸까? 이 부분을 더 파야지. 그렇죠. 예, 더 파서 가져와야지.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엔. 예. 그런데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따위 글 좀 쓰지 마. 예, 라고 집어 던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게 써왔으면은 그래서 왜 한동훈은 2028년까지 3년 임기 3년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왜 그걸 한동훈한테 물어야죠. 네. 그렇게 해서 얻는 이득이 뭐며 그럼 3년 동안 대통령 할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그 개헌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예.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묻잖아요. 그냥 받아 써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해서 만약에 개헌 논의 시작하면 바로 그냥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없어지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싶은 건 그냥 개헌뿐이 없는 거냐? 개헌으로 몸 불사르겠다는 얘기냐? 네. 나머지 뭐 하겠다는 거냐? 그렇죠. 네. 네. 이 얘기를 한번 물어봐야죠. 자, 그럼 주제 2였던 내용을 가지고 명태균 사건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검찰 수사가 확대는 되고 있는데 뭔가 찜찜해요. 좀 찜찜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지금 저기
서정욱 변호사라고요. 네. 오른쪽에서 굉장히 지금 용산하고 친한 오른쪽에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른쪽 네. 쫙 끝에 끝에 선도 넘은 것 같은데. 서정욱 변호사 네. 본인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네. 그 유튜브 채널에서 주장을 하나 했는데 한동훈이 걸었습니다.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 예. 뭐라고 했길래요? 그 서정욱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 명태균 사건 수사팀에 네, 한동훈 라인 검사가 있다. 봤네. 아,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명태균 검찰을 이용해서 정적 제거에 나섰다. 네. 검찰을 동원해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이런 자신의 정적들을 쳐내려 한다. 네. 이런 주장을 네.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네. 매우 확정적으로 네. 팩트인 것처럼 네.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개연성이 있어요. 근데 근거는 뭔데? 어떻게? 그걸 자기가 이제 뭐 들었다는 아. 거예요. 네. 뭐 이래 들은 얘기를 원래 잘하는 사람이긴 한데, 예. 네, 뭐 그 요즘 정치 비평가들이 다 들은 얘기로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예. 주제 2가 명태균 사건 검찰 수사 확대와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인 취지는요. 서정욱 변호사랑 얘기한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맥락이 뭐야? 소스가 서정욱인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곤란해요. 저의 생각이었던 거죠. 예. 근데 근데 생각이 상당히 비슷하네요. 저는 네. 확정적이지 않고 예, 예. 이런 의혹이 있다. 이러면 못 걸겠죠. 네. 아니 물론 당연하죠. 예. 이거는 그렇게 볼 만한 구석들이 있거든. 아니 진짜 구석이 예, 있습니다.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태균에 대한 광범위한 검찰 수사를 통해서 가장 누가 이득을 볼까? 네, 어차피 뭐 이재명 그룹이나 민주당 그룹 쪽이야 상관이 없는 거고. 그렇죠. 이 안에서는 한동훈이 이제 이익을 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맞아. 네. 그러니까 스케줄이 그렇잖아. 스케줄을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일단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지검이 명태균 수사와 관련해서 이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한 게 2월 26일입니다. 네. 그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뭐 김한정 막 압수수색 막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 2월 27일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미묘하게 한동훈 전 대표가 책을 내면서 정치 재개를 알린 그 시점이 2월 26일입니다. 네. 그래서 관련 기사가 26일, 27일 막 엄청 쏟아져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 저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네. 더더군다나 지금 그 뭐 서정욱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명태균 굉장히 신경 쓴다. 저는 주장에 굉장히 중요한 흠결이 생긴 느낌? 한동훈이 이렇게 뭐 즉자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 보면 분명히 뜨끔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명태균 수사가 본격화되면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상식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 오세훈 이름 나왔고 홍준표 이름 나왔고 그리고 뉴스타파를 통해 이준석 이름까지 나왔거든요. 네. 다 한동훈 정적 경쟁 세력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수사를 확대하게 되면 검찰이 당연히 타격을 입죠. 네. 그러면 더더군다나 한동훈하고 특히 오세훈 같은 경우는 지지 세력이 겹친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한동훈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러면 검찰이 창원지검 그 검찰 수사 보고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다 파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김건희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심지어 조선일보가 명태균이 조선일보 기자한테 USB를 준 것까지도 지난해 10월 다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검찰이 파악하고 있었는데 민기적거리다가 갑자기 중앙지검으로 와가지고 한동훈이 정치 재개를 할 때쯤에 막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대선 개입을 사실상 저는 시동을 건 게 아닌가. 대선 개입. 라는 충분히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그런 그 혐의를 뒀죠. 이거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검찰 내부에서 이 선거 시기마다 나오는 여러 가지 라인들이 생겨나면서 그 라인들이 제각각 그렇죠. 차기 정부나 차기 권력에 뭔가 이렇게 어필하는 또는 거래를 요청하는 그렇죠.
이 한 부분일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검찰이 내란에 연루됐던 것들을 덮고자 하는 맞아요. 어떤 네. 것이다. 그러면 두 가지 다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일종의 양동 작전, 네. 도랑치고 가재 잡고 네. 네, 이런 식의 건데 여기에 한동훈까지 들어오니까 말이 막 돼. 네. 그러니까 내란 혐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죽이면서 그렇죠? 예, 뭔가 차기 권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특히나 한동훈한테 도움이 돼. 네. 예, 이러면 뭔가 이제 말이 좀 그림이 그려지죠. 사실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계기가 아까 김건희가 얘기했던 조선일보 폐간 예, 그거를 딱 보면서 시점을 봤거든요. 조선일보가 처음에 내란이 발생했을 때 이 정도로 내란을 옹호하진 않았습니다. 비판적으로 갔었어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턴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뉴스타파가 보도한 그 보도 내용을 보면 명태균이 조선일보에게 USB를 전달한 그게 지난해 10월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은 조선일보가 아직까지는 그나마 괜찮은 그런 뭐 이렇게 김건희도 막 비판하고 네. 뭐 이런쯤하고 겹친단 말이죠. 그러면 한번 또 이게 상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USB를 만약에 조선일보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 기자가 당연히 윗선에 보고를 했겠죠. 그럼 그 윗선에서는 저는 조선일보가 역시 저희 그냥 추정이긴 합니다만 지면에 보도된 논조만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보수 후보들 중에서 그나마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거는 한동훈밖에 없다라고. 애초부터도 한동훈 빠였고. 조선일보는 한동훈 쪽에 힘을 실어줬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런 논조를 유지했던 조선일보라면 그 USB 파일을 받았을 때 용산과 김건희에게 어떤 요구를 했을까? 그래서 김건희가 네. 죽인다고 한다. 그 아까 그 저기 양상훈 주필 네. 그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네. 저는 그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봐요. 네. 예. 그러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그거죠. 패가 오라? 왜냐하면 윤석열, 김건희하고 한동훈 사이는 이미 그렇죠. 그 게시판 당원 게시판 네. 그때 아시겠지만 거의 전쟁 수준이거든요. 네. 가문의 전쟁 수준이에요. 이번에도 네. 죽이라고 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일보가 그런 요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김건희나 윤석열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던 거죠. 네. 그래서 패간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거 더 지금 판단해서 제 판단은 이것도 추정이긴 합니다만 네. 조선일보는 여전히 한동훈 쪽에 힘을 싣고 있는 것 같고 네. 거기에 검찰이 합류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하고 한동훈 쪽이 같이 약간의 편을 먹고 공동으로 그렸던 그림은 명태균, 김건희 이 문제는 확실하게 드러날 거다. 그렇죠. 예. 라고 보고 그러니까 좀 모양 좋게 물러나쇼. 예. 라는 식으로 거래를 했는데 네. 너무 너무 열받아가지고 남편은 계엄하고 여사는 폐간하고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쪽으로 간 거야. 그래서 한동훈 죽을 뻔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치. 그래서 막 가슴이 끔찍 놀랐는데 네. 계엄 해제가 됐네. 네. 그러니까 다시 자기 판이 오니까 이제 네. 또 한 번 딜 치러 갔어. 그렇죠. 근데 거기서 또 찐빠를 먹은 거야. 그렇죠. 나쁜 말로 하자면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점점 극우가 이제 막 새를 불리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났다가 네. 지금 이제 검찰의 어떤 시간들이 또 일부러 올 수 있을 것 같으니 저는 오는 것 네. 같아요. 예, 지금 그 판을 다시 불리려고 하고 있고 그게 자서전 출간과 정치 복귀 계획하고 네. 맞물려 있을 것이다. 그치. 상당히 말이 됩니다. 헌재에서 일단락이 났고 예. 그렇죠. 예. 이제는 선고만 남아 있고 돌이킬 수 네. 없어요. 그냥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인 거죠 지금. 맞아요. 저는 검찰이 이런 거는 진짜 빠르다고 보거든요. 예. 이 수튕기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 서 변호사 말한 것처럼 한 라인이 예. 거기 있어서 막 주도하고 있다고까지 얘기하기보다는 네. 그렇게 말하는 게 제일 편하겠지만 그러기보다는 검찰의 이익과 한동훈의 이익과 그렇죠. 맞아, 조선일보의 이익이 예. 서로 상당 부분 맞았더라. 맞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그 그림으로 약간 의심을 하고 파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꼭 그 라인이라서가 아니라 예. 지금 판을 보니 이 길밖에 없겠구나. 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가 이런 그쪽에 상당 부분 빨대가 있어요.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래서 표현이라든가 이런 단정적으로 얘기를 뭐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장을 했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렇죠. 예. 그 본질적인 분위기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읽었다라고 비슷할 수 봅니다. 있다. 네. 음. 그러면 이게 한 가지 아마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게 남긴 했는데 예를 들면 명태균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은 지금 이제 일단
그렇죠. 그 국회를 통과할 것 같고요. 네. 뭐 최성목은 반대하겠지만 네. 여기서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 할 텐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한편으로는 판을 키우려면 특검 통과시키는 게 낫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관점에서 보면 특검은 검찰이 싫어하는 거라면 매우 싫어하죠. 주도권을 뺏기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반대할 가능성. 그러면서 욕을 덜 먹으려고 할 가능성은 또 있어. 네. 그러니까 판을 좀 더 크게 흔들 것이냐 아니면 검찰한테만 맡겨가지고 작게 흔들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명태균 특검법에 관해서 국회에서의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제 탄핵 심판의 결과와 맞물리면서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탄핵은 사실 뭐 3월 7일이냐 뭐 11일이냐 뭐 그 시간의 문제만 있는 거지. 네. 결국은 인용이 될 거라고 본다면 이제는 이제 명태균이 중심에 가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보도가 계속 이런 수준이면 네.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뉴스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도 자꾸 생각을 하게 그렇죠. 되는데 그 생각이라는 게 우리가 뭐 정확한 정보를 알아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니까 네. 네. 확실하게 한계는 분명히 있다. 네. 네.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당연하고 그렇죠. 생각인데 마치 취재된 팩트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네.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일종의 학문적으로 치면 가설을 깔고 실제 확증을 해가 나가는 과정에 가깝고 뭐 취재 관점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나름대로 그림표가 그려진 상태에서 그림의 빈 구석들을 찾아나가는 게 취재가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사실 이렇게 사실과 사실만 계속 물려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일정한 취재의 어떤 틀 같은 걸 짠 다음에 이거를 뒤져봐야 전체의 어떤 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 관점에서 이봉호 취재시킬까?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정치 데스크잖아요. 예. 저희 이게 컨셉이 어떻게 교수님 이거 어떻게 생각 구상을 하고 계신가? 근데 이게 사실 약간 편집회의 성격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을 이제 조각조각 취재 그럼요. 정보를 네. 그리잖아요. 이게 네. 그림을 그리고 여기가 비어요. 음. 그러면 기자한테 이거 파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요. 네. 여기 약간 그 진짜 편집회의 같아요. 네. 보니까. 네. 네. 그게 제 의도입니다. 네. 근데 정치 데스크는 정치를 일단 사안, 핵심 사안을 해서 이게 수많은 언론 보도들에 의해서 수많은 잡음들이 나오기 네. 때문에 그렇죠. 이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명백한 그림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그 그림이 비록 틀릴 수도 있지만 그 그림으로 바라봐야 뭐가 필요하고 뭐가 그 괜찮은 정보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기자들이 요거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더 취재해서 그 사실의 그림 조각들을 맞춘다면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훌륭한 정치적인 어떤 논의의 장 이런 것들이 열릴 수 있을 거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확실히 조선일보, 한동훈 그리고 검찰의 이해 구조는 네. 맞아떨어지고 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오늘 어쨌든 우리가 시사기 상대로 새롭게 출발을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뭐 다른 비평가나 평론가들이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지는 못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희의 공통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저희는 일단 어느 정도 확인된 팩트를 기반으로 나온 보도들 네. 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에 이제 잡음들이라고 볼 수 있는 노이즈를 걷어내고 네. 핵심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재구성한다. 이 정도의 수준이지 저희가 어디 뭐 빨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아무도 모르는 누가 무슨 정보를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지나친 상상 뭐 이런 거 안 하고 지금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까지 네.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 정도에서 아마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른바 빨대 내지 이제 간접 취재를 하려면 못하지도 않는데 저는 그게 잡음이 되고 있다고 네. 느껴요. 저도. 예.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마치 대단한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해야 그 사람 입을 통해 가지고 잡음 교란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교란을 팔아먹는 자들이 네. 있는 거고. 네. 예, 그 과정에서 저는 다시 한번 2차 오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바에는 굳이 새로운 사실을 꽂아가지고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 잘 취재된 것들의 바탕을 둬서 빈글이 구석을 찾아가는 게 네. 훨씬 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생각으로 저희 정치데스크 앞으로 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정치데스크 제1부는 여기서 마치고 제2부 시사편집회의로 넘어가겠습니다.